소금을 그러니까 먹어야 될 증상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 몸은 수분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돼 있습니다. 수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는 아이의 몸은 대부분이 수분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90%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 나중에는 줄어듭니다. 점점 자라날수록 60%, 70%.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노화가 돼서 죽을 때쯤 되면은 무엇이 빠질까요? 몸에서 생명이 빠지기 전에 수분이 먼저 빠져요. 네, 수분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50%, 48%, 40%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망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우리가 수분이 많을 때는 생명이 많은 거고 수분이 적을 때는 생명이 적을 때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을 많이 마셔도 물이 우리 몸속에 머물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그 꽃나무에 물을 많이 준다 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 없잖아요. 다 떠내려가면. 그래서 그럼 뭐가 필요할까를 봤더니 물을 잡을 수 있는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소금이. 이 수분이 부족해지면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암이 걸리든 당뇨 걸리든 아토피 걸리든 어쨌든 수분이 부족해지면 병에 걸립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이번에 우리 한 그 가족들이 오셨었죠. 좀 이렇게 살 좀 있으신 가족들 오셨었는데 그분들이 물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둘째 딸은 피가 너무 산성화돼서 제가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고 소금을 한 포를 더 줬어요. 근데 피가 정말 깨끗해졌어요. 보셨죠? 근데 그 언니는 소금 한 포 먹더니 맛이 없어서 이제 못 먹고 물도 많이 안 마셨는데 피가 많이 안 깨끗해졌어요. 그만큼은요. 물론 깨끗해졌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런 물 한 잔 더 마시는 거, 소금 한 포 더 먹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생활 속에서도 이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물 마시는 거, 그죠? 그 물을 1리터 하루에 아니면 500cc 더 마시는 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 좀 더 건강해질 거야. 그럼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물을 많이 마시는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운동을 많이 못해도 물을 충분히 마시면 여러분들 운동을 많이 한 것만큼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많이 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래서 순서는 물을 먼저 많이 마신다. 이거를 세뇌시켜야 돼요. 물을 많이 마신다. 계속 마시세요, 물을요. 계속 마시세요. 소변 색깔이 하얘질 때까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종이컵에다 보면 색깔이 노릇노릇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변기에 소변 넣는데 맑아야 돼요. 냄새도 안 나야 돼요. 그 정도로 물을 충분히 마셔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몸을 관리하셔야 돼요. 저도 솔직히 저는 물에 대한 그 이해, 물에 대한 그 지식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마실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역시요. 때로는 상담실에 제가 오추추물을 가져와서 그냥 반병씩 마시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정말 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진 않지만 당장 내가 죽지 않으니까, 그죠? 이거 한 번 안 마셨다고 해서 몸이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지금까지 챙겨 드셨던 것 이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약을 챙겨 드셨던 것 이상으로 물을 의식적으로 드신다. 그러면 100% 몸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 완치라는 말이 아니고 무조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10%든 20%든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게 정말 물입니다.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흡수도 잘하고 노폐물도 처리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몸은 수분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염분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세포는 소금물에 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엄마 뱃속에 아기 있죠. 아기가 양수물에서 있지. 그 양수가 거의 소금물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탈수가 갈증이 심한 탈수가 있고 그냥 탈수가 있어요. 모르는 탈수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만이 아니라도 이 탈수 증상은 식생활의 문제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드신다. 카페인 같은 경우는 탈수시켜버려요. 그래서 제가 기준치 말씀드렸잖아요. 커피 보통 이제 한 잔 드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커피 마신 후에 물 500cc. 하루에 내가 커피 8잔 드시는 분들은 4리터를 추가로 마셔야 돼요. 6리터 마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화장실
너무 많이 가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커피 한 잔에 물 50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이 탈수 증상을 막을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커피 마시면 많이 마시면 짜증이 많아요. 커피 많이 마시고 중독된 사람 나중에 보면 짜증적입니다. 굉장히 신경질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수분이 부족해진 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목마른 갈증을 탈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탈수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목이 마르다 할 정도면 이미 심각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탈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측정하냐면 혈중 나트륨을 측정하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혈중 나트륨 수치를 보게 되면 탈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증상으로 말고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혈액 속에 나트륨 수치가 높으면 나트륨 수치가 높다면 실제로 탈수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 소금이 왔는데 왜 탈수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혈액 속에 나트륨 수치가 높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하면 자연적으로 나트륨 수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탈수하게 되면 혈액량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우리 보통 염분이 우리 몸에 많아야 혈액량이 높아지는데 수분이 줄어드니까 이거는 염분이 많아진 게 아니고 나트륨 수치가 올라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염분이 많아진 게 아니고요. 비례적으로 5리터의 혈액 중에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나트륨 수치만 올라갔으니까 탈수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소금량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데 소금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소금 나트륨 수치가 올라간 것은 오히려 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 상태에 있는 동안에 우리 신장은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켜서 우리 몸에 여러 탈수 반응을 이제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탈수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계속 나트륨을 재흡수하다 보면 계속 물이 고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약보다 여러분들이 물 한 잔 드시는 게 최고의 약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소금이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네.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런 현상이 있으면 다른 거 엄한 거에다 내가 이제 신경 쓰고 시간 쓰고 돈 쓰지 마시고 그냥 소금의 약만 들이세요. 뭐냐면 수족냉증이 생겨요. 첫 번째. 한여름에도 손발이 찬 분들 있어요. 한여름에도 손이 차거나 한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미네랄이 부족해지잖아요. 우리 몸속에. 우리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 몇 퍼센트 있다고 그랬어요, 어제? 4%. 4%. 그 중에 0.001%만 부족해도 우리 몸에 균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 적은 양일수록, 그러니까 내 몸에 적게 있는 거일수록 부족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 많잖아요. 지방 좀 줄어들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조금만 부족해지면 혈액량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나트륨은 혈액의 생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들이 부족해지면 이제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순환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냉증을 만들 수 있어요. 혈액량이 부족해지면 손발이 어떻게 된다? 손발이 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혈액량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구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아니면 엄마 같은 경우 임신 중에 있을 때 반드시 먹어야 될 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엄마는 반드시 소금 섭취가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토하셨을 때나 설사하셨을 때도 반드시 소금 드셔야 되고요. 땀을 많이 흘렸을 때도 반드시 소금 드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의무적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유 없이 피곤할 때, 우리가 그냥 뭔가 특별히 이유 없이 피곤할 때 소금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몸이 이제 만성 피로나 급성 피로나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몸이 깔아지지? 나른하지? 뭐 그럴 때 있죠. 소금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저는 저염식을 해봤어요. 무염식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염식, 무염식을 통한 제 몸의 반응들 느껴봤는데 우선 무염식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무염식 하잖아요.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부족해요. 마치 제가 20대였는데 한 90세 느낌, 90세. 다 귀찮아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제가 무염식을 3년 이상 한 분과 만났는데 이분은 옛날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무염식이 건강에 최고야라고 한번 알려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소금을 안 먹어도 이게 무염식이라는 게 그 사람들 주장은 이제 소금을 그 천일염에서 안 먹는 거고 바닷물에서 안 먹는 거고 식물에서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실험을 하죠. 토마토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서 불이 켜지고 야 토마토에도 나트륨이 있어. 그죠? 모든 식물에 나트륨이 있으니까 유기미네랄, 무기미네랄 막 따져가지고 물도 증류수 먹고 막 그런 한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과 이제 처음 만나서 악수를 하는데 손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의욕이 없어요. 정력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소금을 몇 년 동안 안 먹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일할 의욕도 없고 힘도 아예 없어집니다. 무염식 정말 안 됩니다. 소금이 부족해지면서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소금을 채워서 소금을 먹어서 이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부족할 때 하품이 자주 생겨요. 하품이 많이 생기고 할 때 에너지가 부족할 땐 자꾸 우리 몸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몸을 최소 모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전략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졸립니다. 강의 들을 때도 졸리고 밥 먹을 때도 졸리고 이야기할 때도 졸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정말 졸음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졸음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뭔가 잠이 부족해서 졸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계속 졸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이게 이제 증상이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금물을 다른 분보다 한 2배 내지 3배 정도를 드시게 했더니 며칠 만에 사라져 버렸어요. 본인도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정말 거의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상담할 때도 조는 분이 있어요. 상담할 때 강의 들을 때야 뭐 졸릴 수 있죠. 이해 안 갈 수도 있고 뭐 졸릴 수도 있고, 당연히 저도 강의 들으면 졸리는데 다른 사람 강의 들으면 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졸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상담할 때 막 졸아요. 본인이 질문을 해놓고 제가 이제 대답을 좀 하는 중에 그 짧은 사이에 졸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2가지가 해결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산소.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했어요. 물 속에는 용존산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식호흡 많이 하게 하고 소금을 많이 마시게 했더니 한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 지나면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왜 사라졌지? 이제 저도 이제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그게 이제 좀 더 원리적으로.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전략 모드가 된대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것 중에 당분도 있지만 당분보다는 소금이 훨씬 좋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 것이 당겨요. 단 거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갈수록 선진국이 단 거 많이 먹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 단 거 많이 먹는 나라들이 선진국인가 할 정도로 다 많이 먹어요. 미국, 영국, 유럽 쪽, 이스라엘, 한국. 그러니까 이게 그 개발도상국이나 그 아직 이제 미비한 나라들 있죠. 많이 안 먹지만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서양화될수록 설탕 양이 늘어나요. 1년에 얼마큼 먹는 줄 아세요? 1년에 80kg까지 먹어요. 1인당. 1년에 80kg. 자기 몸무게보다 더 먹는다고요. 1년 그 양이 얼마만큼의 양인 줄 아시겠죠? 엄청난 양입니다. 1년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평균 드시는 설탕 소비량이 1년에 20kg 정도 돼요. 근데 지금 MZ 세대들은 20kg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어요. 도너츠, 음료수, 그냥 이게 탕수육, 그냥 먹는 문화 자체가 설탕 덩어리, 머핀 있죠. 그냥 카페 가서 커피 한 잔에 머핀 하나 먹으면 설탕량을 벌써 한 스푼 이상 먹은 거예요. 2스푼 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전에 기성세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까지 않지만 갈수록 설탕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단 것이 당겨요. 계속 중독돼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단 것이 당길 때 소금물을 매일 2번 내지 3번 먹잖아요. 단 것의 유혹이 절반 이상, 거짓말 아니에요. 절반 이상 쭉 줄어듭니다. 커피 유혹도 줄어들어요. 커피 먹고 싶을 때, 우리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소금을 마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커피가 끊어져요. 담배 마찬가지예요. 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독 현상이 있는 분들, 그 증상이 있는 분들은 소금물을 마시면 좋은데 그 중에 단 것의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은 소금과 당분을 요구할 때 같은 조건에서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부족해도 우리 몸에서는 단 것을 요구하게 됐어요. 그럼 단 것이 막 땡긴다고. 그럼 그것이 들어오면 해결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고혈압에 걸리잖아요. 그럼 고혈압 걸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 먹지 말라 그래요? 나트륨이에요, 소금이에요? 어쨌든 먹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고혈압이 있을 때 우리가 세뇌돼 있어요. 벌써 한국 사람 다 세뇌돼 있어요. 그죠? 고혈압 있을 때 뭐 먹으면 안 된다. 소금 먹으면 안 된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싱겁게 먹어야 된다. 정말 잘못된, 이건 정말 잘못된 모순입니다. 잘못된 부분이에요. 제가 나중에 신장이 안 좋을 때 소금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보통 고혈압이 있을 때 소금을 끊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설탕을 끊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강의한 내용 중에 고혈압과 소금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설탕이 문제였다는 것을 강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우리가 설탕을 끊으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소금을 끊으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금을 끊어도요, 혈압 계속 올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소금을 끊었는데 혈압약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소금을 줄였는데 그래도 혈압약 먹는다고요. 그런데 설탕을 끊고 고기 끊잖아요. 소금 많이 먹어도 혈압약 끊을 수 있습니다. 나음 식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혈압약 끊었지만 소금을 드시건, 저희는 소금 제한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식탁에 있는 소금 있죠? 거기에 한 스푼 뜨면 3g이에요. 저도 옥수수 이런 거 먹을 때 한 스푼을 먹어요. 그럼 금방 먹어집니다. 근데 소금을 충분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단 것이 당길 때 무엇을 마신다? 소금물을 마신다. 그리고 배고픈 증상이 많아요. 나는 요즘에 왜 이렇게 식사하고 돌아서 배고프지? 이런 분들도 그때 소금을 드시면 좋아요. 배고픈 증상이 있을 때 소금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안 되는 분, 반드시 소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소화액을 직접 만드는 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과 소금을 잘 맞춰주잖아요. 소화액이 만들어져요. 소화액. 우리 몸에서 소화액이 하루에 8리터가 만들어져요. 하루에 8리터. 그럼 8리터의 소화액을 만들 때 절대적인 게 소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소변색이 짙거나 좋지 않으면, 그러면 소금물을 마시고 물을 추가로 더 마시면 소변이 굉장히 좋아질 뿐더러 신장, 방광 다 좋아집니다. 방광염이 자주 걸리는 분 있죠. 저희 미네랄 소금을 드신 분 중에 방광염들 걸리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도 제가 통화를 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피곤하기만 하면 여성분들 방광염이 잘 걸려요. 그죠? 재발이 되게 잘 됩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상담 많이 받아보니까 1년에 한 5번, 6번 걸린 분들도 흔하고요. 그냥 무조건 이분은 아프면 방광염이에요. 무조건 피곤한 방광염. 그런 분 있죠?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행 가다가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이제 소금을 드시라고 추천해서 말씀드렸는데, 1년인가 지나고 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방광염이 1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렸대요. 이분이 너무 행복해 하신 거예요. 근데 본인이 고작 했던 것은 소금만 먹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이렇게 소변에 관련된 혹은 신장, 방광염에 관련된 질환, 감염성 질환이 있다면 소금물을 드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눈밑이 떨린다.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그네슘 부족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제제들을 먹거나 바나나를 먹는데 그래도 안 고쳐져요. 근데 미네랄 소금을 먹게 되잖아요. 눈밑 떨림 현상이 굉장히 빨리 사라집니다. 약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마그네슘이 채워지면서 눈밑 떨림 현상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겨울철에는 차를 만졌을 때 손이 정전기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도 역시 소금을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죠? 옆에 보시면 수박이 하나가 있어요. 보통 수박을 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끔 있죠. 야, 수박은 물 같아. 먹어봐야 소변을 다 빠져나가. 이런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수박을 진짜 물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물이 많은 거죠. 수박을 보니까 90%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다. 그죠? 하지만 수박을 물이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는 수박의 물 외에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염화 나트륨을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오늘 핵심 키워드예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금 하면 염화 나트륨, 염소 이온과 나트륨 이온의 결합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제염의 성분을 그대로 갖다 놓는 게 염화 나트륨이에요. 염화 나트륨인데 뭐 좀 우리가 좀 이걸 좀 줄여서 그냥 나트륨 이런 표현을 하죠. 나트륨 섭취가 많아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소금 섭취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염소 이온, 나트륨 이온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을 일반적인 것은 소금이라고 해요. 저도 뭐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 강의 중에서는 뭐 염화 나트륨은 소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나트륨은 소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한 거고 좀 여러분들이 딥하게 물어보신다면 이걸 좀 더 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염화 나트륨이 소금이다. 이게 정답은 맞아요. 이건 일반적으로 그 일반 학설적으로 그리고 정의를 내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전이나 이런 데 소금 치면 염화 나트륨 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빨간색 염화 나트륨을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소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자료에서 약간 퍼센티지가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78%, 75%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수분을 결합한 것과 뺀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까는 78%인데 왜 75%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비율에서는 정확하게 78점 몇 퍼센트나 77점 뭐 00 몇 퍼센트 이렇게 있지만 다 생략을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약간 그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가장 좋은 소금의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자,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남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예전에 자염 있죠. 자염은 끓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증발돼서 남는 물질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거나 이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의 염화 나트륨은 몇 퍼센트일까요? 답이 써 있어요. 78%.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이에요. 그죠? 염도가 염화 나트륨. 네. 염화 나트륨은 78%. 그러면 나머지 22%는 무엇일까? 네, 다른 미네랄 혹은 수분일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이온 교환막을 이용한 정제염은 22%에 해당하는 미네랄을 제거한 후에 대부분 염화 나트륨의 소금을 만들어 소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이 퍼센테이지에서 보통 이제 정제염은 몇 퍼센트예요? 염화 나트륨이 98%, 99%. 100은 없어요. 왜냐하면 수분이 결합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90 몇 퍼센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7, 8, 9 이렇게. 그리고 미네랄을 제거한 후에 염화 나트륨만의 소금을 이제 보통은 정제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기본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소금이 무엇인지, 나트륨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염소 이온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지금 원래 소금의 비율을 따지면 바닷물이에요. 소금의 원료는 그죠? 그럼 우리가 산에 가면 암염도 있고요. 뭐 지하나 이런데 그 돌로 된 암염들. 그런데 사실은 그 물 같은 경우에 바닷물이 응축돼서 생긴 확률이 가장 높고요. 염화 나트륨의 78%와 이 기타 미네랄이 22%. 근데 이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요. 염소 이온 6에 해당하는 47%. 그리고 나트륨 이온 4에 해당하는 31%가 결합됩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돼요? 78%가 돼요. 이때 우리가 섭취하는 나트륨은 사실은 30%. 얘는 미네랄 소금인 경우에요. 미네랄 소금인 경우에 이제 우리가 나트륨 섭취율이 한 31%, 3분의 1을 나트륨 섭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소금의 나트륨보다 지금 뭐가 더 많아요? 비율적으로? 가장 많은 게 뭐죠? 소금에 가장 많은 거. 염소 이온이죠. 염소 이온. 맞죠? 우리가 근데 소금 하면 나트륨으로 알려져 있지만 왜냐하면 나트륨은 짠맛이라고 강하게 인식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염소도 짠맛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몇 년 전 그 학자들과 지금 학자들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염소 이온이 짠맛을 더 강하게 띈다 그래요. 띄어서 오히려 나트륨보다 염소가 짠맛을 더 강하게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결합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소금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식용에 사용할 수 있는 소금들. 자, 그럼 천일염의 실제 염도는 어떻게 될까? 한번 이것도 계산해 볼까요? 천일염의 실제 염도는요 97% 이상으로 적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소금 파는 데 가서 그 포대나 이렇게 보시면
97% 이상이라는 표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100에서 97%가 소금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3%는 뭐가 될까요? 둘 중에 하나, 미네랄 아니면 수분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수분을 제하면 나머지 미네랄은 1에서 2%가 돼요. 천일염이 축축한 천일염이 있어요. 포대 담아서. 그죠? 약간 물기가 많은 거. 그러면 97% 이하가 될 수 있겠죠. 수분이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나트륨의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염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염도를 말할 땐 수분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나트륨, 염화 나트륨의 78%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이 함유량에 따라서 염도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일반 그 정제염은 수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염도는 더 셀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천일염은 수분이 많아야 적어요. 약간 많으면 염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염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에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수분이 많을 때. 근데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수분 증발하면 끝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미네랄이 많을 때. 짠맛을 띠는 염분이 아니고 다른 게 많을 때 저염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항상 상대성이 있어요. 어떤 거 대비. 그죠? 정제염 대비 저염도, 천일염 대비 저염도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천일염은 수분을 빼내면 사실은 그렇게 저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맛을 보았을 때 짜 하면은 다 짠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맛으로 느끼는 입으로 느껴질 때 짜고 안 짜고가 아니고 염도는 그냥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여러분 느낌으로는 내가 예전에 작년에 방태한 미네랄 소금 사 먹었는데 그때는 더 짰는데 이번 더 짜지? 이거는 여러분들 입의 문제지 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흔히 가끔 고객분들이 소금이 달라졌다. 근데 염도 기준 측정해 보면 똑같거든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 즉 우리가 천일염을 사 먹을 때 어떤 기대값을 갖고 있죠?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맞죠? 그런데 천일염을 우리가 미네랄 많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여기는 1%밖에 없다는 거예요. 퍼센트에 짜졌을 때 엄청 적은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생각은 야 천일염 미네랄 많아. 그렇게 생각해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은 천일염을 바닷물이라고 다 생각해요. 천일염을 그냥 바닷물을 그대로 말린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다 빼버려요. 간수 빼버려요. 모든 거 다 빼버리고 뭐만 남겨놔요? 대부분 아니 우리가 정제염의 원료가 천일염이잖아요. 거기서 또 미네랄 더 제거하는 거예요. 정제염은 없습니다. 마그네슘도 없고요. 다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들었다기보다는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온 교환 작용을 통해서 분리를 다 시켜버렸어요. 정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제염 소금 자체는 뭐 어떤 뭐 소금들은 표백하기도 하고 뭔가를 넣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안 봐서 모르겠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정제했다는 말은 무엇을 넣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뺐다는 것도 정제예요. 우리가 곡식을 도정할 때 먹을 수 없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쌀 같은 경우도 껍질은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 위 다 깎여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왕개를 벗기고 현미를 먹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도정을 한다. 즉 정제를 할수록 어떤 게 생길까요? 정제를 할수록 이제 가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공소금이라는 말은 즉 어떤 말일까요? 가공소금이라는 말은 즉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값 그 미네랄이 별로 없다. 거의 없다. 물론 나트륨도 미네랄이고 염소 이온도 미네랄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짠맛을 내는 것 외에는 그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일염이 만들어진 과정들을 보면 물을 끓여다가 저수지 같이 이렇게 담수를 해요. 큰 곳에 담수를 해가지고 여러 차례 옮깁니다. 옮기면서 증발되는 위에 있는 것만 계속 옮겨요. 왜냐면 미네랄은요 무거워요. 밑에 계속 쌓이죠. 그리고 계속 옮기면서 이제 나머지 미네랄들이 사실은 제거가 되거나 다 갖고 오지 못하고 빼버린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간수 같은 거 있잖아요. 싸놓으면 물 다 흐르잖아요. 간수가 사실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일염도 생각보다 미네랄이 많지 않다. 생각보다. 그러면 죽염도 뭘로 만들어요? 천일염으로 만들어요. 죽염 바닷물로 안 만들어요. 네. 정제염으로 안 만들어요. 소금으로 만들어요. 천일염으로. 우리 굵은 소금 있죠? 그거를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다지면서 만들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천일염의 미네랄이 1%, 2%라고 한다면 죽염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근데 죽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환원 실험을 해보면 일반 천일염보다 훨씬 잘 돼요. 왜 그런지를 봤더니 나중에 재 있죠, 재가 알칼리거든요. 그러니까 산성인 물을 알칼리로 바꿀 수 있어요. 마치 숯이라든지 누룽지라든지 그 다음에 탄 물질들 있죠. 그런 것들은 환원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화 나트륨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번엔 천일염 말고
미네랄 소금의 염도를 볼게요. 왜 저염도인지. 아까 우리 그 일반 소금에 염화 나트륨이 소금의 몇 퍼센트라 했죠? 78. 근데 이 저염도가 되려면 이제 수분이 좀 더 빠져야 되겠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수분이 줄어들수록 이 미네랄 함량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트륨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런데 보세요. 미네랄 소금의 염도는 75%. 그럼 나머지 25%는 둘 중에 하나의 수분과 또 역시 미네랄인데 여기에 수분 함량이 많아지면 염도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입맛엔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는 높아진 거예요. 수분 함량이 높아지면. 그리고 이제 반대로 수분 함량이 0.03%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우리의 미네랄 소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소금은 24.94, 정확하게 24.94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오차 범위는 0. 몇 정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염화 나트륨 외에 다른 미네랄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닷물의 경우에 염도가 78%만 수분이 증발하며 미네랄 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네랄 소금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다라는 거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저염도 하는 말은 사람이 염도를 뭔가 희석을 해야 되는데 그 염도 희석을 수분에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미네랄에 할 것이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소금물을 타면 액을 그냥 소금 자체를 먹는 것보다 소금에 수분이 1%, 2%, 3% 들어갈수록 염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소금을 그냥 먹는 것보다 소금을 물에 탈수록 염도는 차이가 나요. 그런데 결과값은 똑같아져요. 어차피 수분은 우리가 다 제거해지면 똑같습니다. 하지만 수분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다른 미네랄의 결합이 된다면 우리는 저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염도가 될 수 있고요. 자, 이 미네랄 소금을 먹으면 일어나는 8가지 현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100가지 정도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100가지 가까이를. 근데 오늘은 찝어서 한 8가지 현상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좀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보통 소금은 우리 몸에 좋다 나쁘다. 소금은 좋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탕은 안 먹어도 돼요. 흰 설탕 안 먹어도 돼요. 소금은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설탕은 안 먹어도 우리의 당분을 곡식에서 섭취할 수도 있고, 당분 안 드셔도 돼요. 밥에서 섭취해도 되고요. 빵에서 섭취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과일에서 섭취해도 돼요. 구태여 정제되고 영양가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몸에 가공된 걸 먹어서 몸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살아있는 식물, 동물 등 사람들은 무조건 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금이 없으면 피가 안 만들어진다. 정말 중요하죠? 소금이 없으면 뭐가 안 만들어진다? 피가 안 만들어진다. 소금이 없으면 소화 액이 안 만들어진다. 하루에 8리터가 나와요. 침부터 위액, 간즙, 담즙이죠. 그 다음에 장액, 췌장액 다 해서 8리터 정도 나온다고. 하루에 이렇게 많이 나오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렇게 소화액을 만드는데 위산이라든지 담즙이라든지 타액이라든지 소금이 없으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소금 없으면 음식이 소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전기를 만들어줘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소금은 여러분들의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신비한 능력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 소금을 잘 먹어야 되겠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좋은 것일수록 가짜나 안 좋은 게 많아요. 참 보면 그래요. 우리 좋은 명품들은 항상 뭐가 따라다녀요? 짝퉁들이 따라다니죠. 네, 짝퉁들이 같이 다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좋은 것에도 항상 좋지 않은 것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좋은 꿀이 있으면 나쁜 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좋은 유기농 식품들이 있어요. 콩이나 쌀이나. 그러면 유전자로 만들어진 값싼 것들도 있다고요. 대량 생산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건강한 사람도 먹으면 안 되는데 암 환자나 몸이 나쁜 사람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미네랄 소금 먹으면 일어나는 8가지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기본적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 말고 다른 것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심한 설사를 치료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설사가 여러 그 상황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독소가 많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요. 일례적으로 우리 대장에는 기운들이 서식돼 있어요. 그래서 면역이 좋으려면 어디가 건강해야 된다. 대장이 건강해야 된다. 그제 말씀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장이 건강한 면역이 올라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장에는 유익균이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유산균도 유익균이고, 네, 젖산균이라든지 이런 유익균들이 있어요. 얘네들에 의해서 음식이 들어가면 발효가 일어납니다. 마치 콩을 보면 콩 뿌리 박테리아에 의해서 척박한 땅이 이렇게 되게 좋아지는 것처럼 장에 들어간 음식들이 잘 소화가 되면 건강해진다고. 그런데 거기에 나쁜 음식 먹잖아요. 햄버거, 뭐 계란, 우유 이런 그 인스턴트 식품도 먹잖아요. 그럼 이 장내의 환경이 바뀌어 버려요. 좋은 세균보다는 나쁜 세균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싹 청소를 해야 되는데 자체 셀프 관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유익균을 맹장에다가 숨겨놓고 유해균을 다 그냥 쓰나미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다 내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장 환경이 다시 바뀌겠죠. 유익균이 자꾸 증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설사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탈수하게 돼요. 토를 하거나 심한 더위에서 갑자기 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막 물 같은 토가 나오는 증세를 보인다면 콜레라 종류의 경우가 많고요. 혹은 또 급성 위염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이때는 소금 양을 좀 많이 마셔야 돼요. 우리 병원 가면 바로 해주는 것이 링거액 0.9%의 소금물을 꽂아줍니다. 그 안에도 소금을 타서 마시면 돼요. 0.9%의 소금물을 타서 마셔도 되고 좀 짜게 마셔도 돼요. 그때는. 그래서 3g에서 6g의 소금을 드셔줍니다. 희석해서. 그럼 수분과 함께 섭취된 소금이 우리 인체에서 그 탈수된 물을 다시 모아주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때 그냥 맹물도 괜찮지만 맹물만 많이 마시면요 탈수 현상은 멈추지가 않는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금을 먹는다. 소금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가 찬 분들, 위 경련이 잘 일어나는 분들은 반드시 소금을 드셔야 돼요. 네, 위가 자꾸 막 음식 잘못 먹으면 속 아프고 막 소화 안 되고 경련이 일어나고 배가 너무 차고 한 분들은 소금물을 계속 마셔야 된다고. 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유난히 입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입냄새의 해결은 사실 저녁 식사를 적게 하거나 안 하거나 밤늦게 먹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해결은 위장을 고치는 거예요. 소화관을 고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입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에 뭐 이 치아 사이에 어떤 균이 있어서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소금을 물에 타서 이 가글을 해주던가 아니면 소금물을 잘 마셔주거나 하면 금방 사라집니다. 신기하게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을 안 먹잖아요. 그럼 입냄새가 한 몇 시간 가요. 그래서 이상하게 밥을 먹으면 입냄새 사라진다. 근데 밥을 먹을 시간이 없다. 만약에 그럴 때는 소금물을 한 잔 마시고 소금물을 입에다 한참 물고 그때 소금물 가글 할 때는 좀 약간 짜게 해서 3g보다 좀 더 넣어서 그때 가글을 해서 우물우물해서 뱉으시면 돼요. 그런 입냄새가 거짓말처럼 100% 사라지는 분도 있고요. 80% 사라지는 분도 있고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냄새를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소화관을 조금씩 회복시켜서 결국 위장 자체가 부담이 안 가게 위가 지금까지 활동하는데 너무 지쳐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지친 위장을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펩신 노겐, 뭐 위산 뭐 이런 거 만들어내느라고. 하지만 이제 위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소화관이 안정을 받으면서 입냄새가 안 날 수 있다. 그리고 또 입 안에 있는 균들이 사라져서 안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인후통이 회복된다. 인후통이 어디죠? 인후통 목 안에, 네, 거기에 통증이 자주 오는 분이 있어요. 좀만 피곤하면 그냥 편두통, 인후통 막 이게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염증 때문에. 벌려서 보면 거기에 하얗게 뭐가 생겨요. 하얗게 염증이 생긴다고요. 염증이. 자, 이렇게 인후통을 회복시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염증 제거에 탁월하다. 정말 신기해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편도염이나 인후통으로 인해서 고생하실 때
하루에 정말 1.5리터 소금물을 마셔보세요. 그러면 하루 이틀만 먹어도 통증이 굉장히 많이 진정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진짜예요. 뭐 물론 만병통치약처럼 다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회복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다 마시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나눠서 3번에서 5번에서 7번까지 마셔도 됩니다. 한 5번 정도. 근데 500, 500, 500 5번이 아니고요. 한 1리터나 1.5리터를 나눠서 마시면 돼요. 그리고 가급적 독소를 해결하는데 한 번에 한 300 정도 마시면 되는데 한 번에 꿀떡꿀떡 마시면 이게 토할 수 있어요. 소금물의 농도가 잘 안 맞춰지면 약간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넘기세요. 자, 4번째. 인체의 몸의 산도 균형해서 여러분들이 산성이 되어 있잖아요. 몸이요. 그래서 막 가렵기도 하고 독소가 올라오고 신장이 안 좋아지고 간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산성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소금은 산성을 완화시킨다. 그래서 중성을 넘어서 약 알칼리로 만들어줘요. 신기하죠? 소금 잘 마시면 알칼리가 된다고요. 제가 혹시 영상에서 이렇게 테스트한 거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포비든 넣어가지고요. 포비든이 산성이잖아요. 거기에 그냥 일반 소금 넣으니까 하얘지지 않았죠. 정지염이나 이런 거. 그리고 천일염 넣으니까 역시 하얘지지 않아요. 죽염 넣으니까 조금 나아요. 근데 미네랄 소금 다 같은 양을 놔버리니까 기적같이 하얘져요. 그래서 정제염을 여기다 막 계속 넣었어요. 하얘지지 않아요. 중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나트륨이 다 중화를 시킬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인체의 산성을 알칼리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 몸이 지금 산성화되어 있다면 나쁜 소금 그만 드시고 좋은 소금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소금 아무리 먹어도 안 된다고요. 나트륨 수치만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소금은 안 좋다. 그런 소금이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중화가 안 돼요. 하지만 좋은 소금은 조금만 넣어도 중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지금 산성이면 산성을 중성으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산성화된 몸이 중성으로 바뀌려면 완충작용이 있어야 되니까 알칼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알칼리의 양이 올라갈수록 약 알칼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금이 더 많이 먹어지면 뭐 알칼리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자체에서 조절이 돼요. 보내고 잡고 있고 정말 신기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산성이 강할 때 소금이 완화시킬 수 있어요. 또 이건 어떤 실험에서도 볼 수 있냐면 과일을 썰어놓고 사과나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럼 얘네 색깔이 잘 안 변해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손님 대접한다고 딱 놨는데 사과를 썰어놨는데 10분, 20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네, 갈변하죠. 그때 소금 뿌려놓으면 안 변한다고요. 아니 소금물에 담가놔도 안 변하고요. 그리고 소금물에 담가 딱 씻어내면 신기한 거. 그 신산 물질이 신거의 산의 물질이 약간 낮춰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산성 물질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산성의 몸이 되지는 않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천연 물질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과일을 소금을 찍어 먹잖아요. 과일의 신맛은 줄어드는 대신에 단맛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당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신맛이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도의 조절을 한다 안 한다? 산성화된 몸을 알칼리로 바꿀 수 있는 게 미네랄 소금이에요. 자, 5번째. 여드름, 아토피, 가려운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소금물로 씻어주면 좀 따갑지만 아무튼 씻어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되게 따가우니까 이거는 좀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금물을 마셔주면 좋습니다. 염증이 제거가 되면서 가려움이 점점점 사라져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매일 소금물을 한 일주일 먹다 보면 여드름이 분명히 많았는데 사라지는 거 느낄 수 있고요. 가려움도 점점점 조금씩 낮춰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해독과 살균 작용을 한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에 절여 놓으면 음식들이 잘 상하나요? 생각보다 잘 안 상하죠. 소금에 절여 놓은 음식들을 보면 안 상합니다. 그러니까 부패균이나 더러운 균들, 심지어 전염병 균들도 방어가 된다고. 저희 소금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박사들이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이 발견된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거의 백신에 들어가는 원료를 여기서 지금
발견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물질이에요. 천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코로나 걸려서 상담 받으면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 전에 상담 받아서 제가 소금을 많이 마시라고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빨리 좋아져요. 레몬, 소금물, 프로폴리스 이 세 가지 셋 중에 하나를 먹게 합니다. 가까운 것들 정말 좋아져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내 주변에 여기 너무 곰팡이도 많고 막 부패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소금물을 희석해서 좀 뿌려주면 좋아요. 뿌려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벌이나 개미, 진해 이런 것에 물리면 중화시킬 수 있는 게 물로 해서 발라주면 빨리 중화가 됩니다. 되게 좋아요. 자, 7번째. 충치나 치통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 우리가 이 이빨이 아프면 정말 고생합니다. 치아가 아프면. 그죠? 정말 통증이 심하면 그럴 때 양치할 때 있잖아요. 칫솔에다가 올려놔서 하셔도 되고 치약에다 뿌려서 하셔도 돼요. 근데 가급적 양치할 때 소금을 뿌려서 하면 치통이 빨리 사라져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 저희 소금을 가지고 양치를 하는데 입냄새가 없어졌다는 분도 계시고요. 한 분은 이렇게 빨면 치미 속에 피가 나오는 분도 있어요. 잇몸이 약해서 이게 하면 뱉으면 피가 나와요. 그런 분들이 칫솔에다가 치약을 끊고 이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양치를 한 뒤로 잇몸에 피가 하나도 안 나오는. 신기하죠? 네.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 소금으로 양치를 한다. 좀 가격 비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치약만큼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선 건강해지니까. 여러분 건강 이 구내염이나 구강으로 해서 여러분 건강을 신경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좋은 소금을 해도 큰 돈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대신에 약간 뭔가 치약에서 사용되는 그 멘톨이나 여러 가지 그 향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좀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데 하다 보면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개운하다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게 치약에 나쁜 성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 양치를 하잖아요. 특히 식후에. 그러니까 소화관들이 안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아마노 분들이나 당뇨나 내가 몸이 좋지 않다 하는 분들은 치약 사용보다는 저는 소금, 네, 소금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풍치 예방하고요. 충치도 예방하고요. 그런데 굽거나 볶은 소금으로 혹은 미네랄 소금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일반 바닷물의 소금으로 그냥 하시면 잇몸이 오히려 상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8번째. 눈을 맑게 하고 눈의 시력을 좋아지게 한다. 눈에 관련된 질환들 있잖아요. 되게 좋아요. 소금은 우리 몸에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물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건조하는 분들이 눈에다가 소금물로 넣는 거 되게 좋아요. 소금물로 떨어뜨리는 거 아니면 숯 안약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자 여기 되게 중요한 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결과잖아요. 거기를 원인적으로 눈세포와 눈신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수분을 우리 몸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콜라겐이나 여성분의 피부 관리도 아무리 발라도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은 잘 마셔야 되는데 물만 마신다? 소용없습니다. 여기에 물을 잡아줄 수 있는 소금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삼투압과 소금의 침투력 때문에 눈 건강에 정말 좋다. 내가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또 뭐 안압이 높거나 그런 분들 소금 되게 좋아요. 정말 좋고요. 좋은 소금이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일반 과자에 들어가는 소금, 일반 음식에 들어가는 일반 소금들은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해양 심층소라고 하는 건요. 바다에도 층이 있습니다. 층. 물층이 있고 이런 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층이 있는데 무조건 깊다고만 해양 심층수가 아니고요. 전 세계 바다에서는 바다 안에 강처럼 흐르는 심층이 있어요. 심층. 그게 보통 대부분 해발 500m, 600m, 700m, 400m 그 사이쯤에 있는데 한국은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는 서해안은 없어요. 아예. 해안 층층이 없어요. 깊은 곳에도 없어요. 아무리 깊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해안 쪽에는 바다 깊이 한 500m, 즉 고성 쪽에 그 강릉 위쪽 고성 쪽에가 깊이 500m에서 600m 정도 고성 바다에서 떨어진 연안 한 5km, 6km 지점에서부터 그 심층 길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의 심층수는 다른 물과 타협이 안 됩니다. 우리가 위에서 침을 뱉어봐야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2000년이 걸려요.
위에 바다 배 위에서 소변을 놓는다. 그 밑에 흡수되는 데는 왜냐하면 그 물이 밀물과 썰물을 통해서 대서양 저쪽 오대양 막 갔다가 여기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들어가는데 2000년 걸려. 우리는 심층수가 2000년 전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정확한 원리는 바다 속에 있는 깊은 물이 아니라요. 흐르는 강물 같은 하나의 층이 있는 그곳의 물이었다. 이게 심층수입니다. 심층수를 가지고 그대로 굉장히 안개처럼 뿌려가지고 소금을 만든 게 해양 심층 소금이에요. 해양 심층 소금. 일본에도 해양 심층 수가 나요. 한국에도 나고. 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곳에 나지는 않습니다. 축복받은 나라예요. 네. 근데 이 해양 심층 소금이란 이런 겁니다. 우선 좋은 소금이어야 되는데 이 해양 심층수 소금이 깨끗함을 가지고 있어요. 깨끗해. 그러니까 이거는 오염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좋은 소금을 고를 때 기준이 깨끗한 소금이에요. 아시죠? 근데 깨끗한 소금을 찾다 보니 이게 불순물을 다 제하고 정제염을 얻어서 우리가 그것을 깨끗한 소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가공 소금이지 좋은 소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햇빛이 이렇게 물에 쬐면 제가 아이들 물을 받아주잖아요. 수영장. 그러면 햇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언제 이끼가 빨리 낄까요? 해가 있으면 이끼가 정말 빨리 껴요.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의 생태 이끼가 햇빛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요. 근데 바닷물에 200m 아래로 내려가면 햇빛을 통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서는요.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이 한국의 심층수는 최소 연안에서 4km 이상 떨어져야 돼요. 육지에서 존재하는 세균의 오염으로부터 방지가 가능하다. 우리가 바다에 밀물성물 물 퍼다가 만든 소금은 이미 오염돼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물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소금물. 그냥 겉에 있는 물을 떠서 하는 소금과 진짜 이렇게 깨끗한 물로 만든 소금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미네랄 소금은 바닷속 600m 밑에 해양 심층수에서부터 만들어진다. 그냥 어디 나가서 깊은 물이 아니고 깨끗한 물이 아니라 해양 심층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일본 코치현의 경우 해양 심층수를 5년 동안 매일 500톤 정도를 매일이에요, 매일 취수했는데요. 여과 장치에서 걸린 침전물의 총량이 어느 정도였다고요? 여러분 대박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실제로. 이게 얼마큼인지 양이 모르셔서 그렇죠? 하루에 500톤. 500톤이 얼마큼인지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시겠지만 500톤 엄청납니다. 500톤. 그거를 5년 동안 매일 365일 곱하기 5년 취수를 했는데도 침전물이 1리터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마시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진짜요. 그죠? 엄청 적은 양이에요. 365일 동안 5년 동안 1리터밖에 안 나와요. 침전물이. 일반 해수의 경우 일주일만 사용해도요. 보통 우리 바닷가에 물 있죠. 그러니까 김 공장에서 그 물을 사용하죠. 그러면 막 며칠만 사용해도요. 다 막혀버려요. 제가 근처에 있어요. 제가 많이 가보고 주변에 견학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이 막혀서 그러니까 침전물이 차이가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어마어마합니다. 물 자체가. 그러니까 해양 심층수가 정말 깨끗한 물이에요. 저는 제가 자부하고 이 소금을 사용하고 있고 제가 마시고 있고 여러분들도 최고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될 디톡스 시간에 그 소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반 해수에 비해서 수백 배 청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 깊을수록 물의 온도는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차가집니다. 네, 물 온도가 낮아질수록 이제 무거워지게 되고 차가워진 바닷물은 무게로 인해서 점점 아래로 가라앉게 돼요. 반대로 뜨거운 것은 우리가 그 물의 법칙에 의해서 올라오죠. 위로 올라오고 찬물은 가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층수는 다른 말로 차가운 물. 그리고 이 차가운 심층수가 바다 침층을 따라 지구 규모로 이제 순환을 계속 합니다. 계속 순환을 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 뭐 동해안 쪽에서 이제 저기 미국 쪽, 그린란드 쪽, 뭐 오대양산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계속 갔다 옵니다. 순환하고 그 다른 층의 물과 섞이지도 않고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도 않는 아주 특수한 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해양 심층수의 소금이 왜 좋은지
왜 좋은지. 미네랄과 각종 영양분이 충분합니다. 이 해양 깊숙한 곳에는 햇빛이 들지 않아서 식물성 플라크톤이 번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네랄의 광석과 같다. 미네랄의 보고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사실 바닷물인 거 아셔야 돼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물이 바다에 있지만 가장 깨끗한 물도 바다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육지에는 오염이 정말 많이 됐죠. 바닷물에는 아직도 오염되지 않은 물, 2000년 전의 물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다음 부가적으로 제조 과정이 위생적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염전에서 소금을 이렇게 할 때 물을 받아 넣지만 그 위에 이물질, 먼지, 솔직히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쌓인다고요. 그리고 타일이나 장판 위에서 작업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 호르몬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소금이요, 그 산화 반응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요. 녹슬게 하는 것이 쉽죠. 소금 한 푸대를 가지고 그럼 기둥에다 딱 이렇게 놔보세요. 쇠 기둥에다가.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쇠 기둥이 다 삭아버려요. 아시죠? 네, 삭아버려요. 우리 자동차도 보면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자동차가 다 녹슬고 막 삭아버리죠. 막 부슬부슬해도 나중에는 툭 쳐도 그냥 다 구멍 납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사람들은 차 밑에 막 그 하부 코팅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합니다. 실제로 바다 근처에 빨리 녹슨다고. 소금 때문에 그래요. 염분 때문에. 그런데 이 소금의 부식력 때문에 소금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 설비 도구 이런 것도 되게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제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하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항산화 능력이 어떤 소금이 뛰어난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물은 보통 일반적으로 물은 거의 중성 정도가 됩니다. 물론 약 알칼리성을 띠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물을 산성화를 시켜서 그 산성을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실험을 할 건데요. 거창하게 실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고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는 항산화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실험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우리 몸이 산성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질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 우리 몸이 산성으로 되어 있다면 질병에 걸리기 정말 쉽습니다.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 등등 이런 질병을 굉장히 빨리 얻게 되는데요. 우리 몸을 산성에서 알칼리로 바꾸는 방법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약국에 가면 포비딘이라고 하는 이 산성화된 요오드 물질을 이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자, 보통 이제 상처에 바르는 이제 약입니다. 이거를 똑같은 양을 제가 각각의 제 물병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1. 이게 지금 소금으로 치면 3g의 양인데, 제가 한 1.5g 정도의 물을, 요오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깔이 다 변해 있죠. 자, 이렇게 색깔이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투명색에서 일단 흔들어 주겠습니다. 섞어서, 지금 가액이 좀 덜 진한 것 같은데, 색깔이 조금 다르네요. 조금 색깔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같은 양을 넣었는데,
이제 색깔이 비슷해졌습니다. 우선 가장 진한 거를 제가 알칼리 저희 미네랄 소금으로, 색깔이 비슷하네요. 네, 아주 비슷합니다. 이렇게 요들을 똑같은 양의 물에 넣어봤습니다. 지금 분명히 색깔이 다 똑같아요, 그죠? 네, 같은 색상을 띠고 있고, 지금 이 물은 산성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산성입니다, 사실. 여드가 들어가서 이제 물이 산성이 됐어요. 이 산성을 다시 환원시키는 데는 이제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완충이 되는 작용이 필요한데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정제염이 있고요. 두 번째 저희 미네랄 소금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먹는 천일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의 병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g씩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두 번째, 마지막에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자, 두 개의 소금에는 아직 색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다 넣었는데, 물론 이 소금이 가장 곱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미네랄 소금, 그 다음에 천일염, 그 다음에 정제염, 세 가지 한번 흔들어서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도 산성액이 많으면 3g의 소금으로 양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색깔의 변화. 네, 더 흔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소금이 안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색깔의 변화가 이 두 소금에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네랄 소금에는 벌써 이렇게 색깔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씩 더 소금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요오드가 이 산성화된 요오드 이 포비딘이 적으면 색이 바로 변하는 것이 더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3g씩을 더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일염이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다시 각각의 소금을 넣어서 다시 한번 또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6g씩 넣는데요. 자, 정제염의 변화 조금 있어요. 천일염의 변화. 그 다음에 미네랄 소금의 변화. 자, 이렇게 색깔이 많이 바뀝니다. 근데 아직 천일염 같은 경우는 이게 분자가 좀 커서 녹지 않아서 색깔이 변화가 아직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 거의 다 녹았어요. 자, 세 가지를 보면 지금 미네랄 소금 같은 경우는 거의 색깔이 투명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천일염과 정제염은
크게 바뀔 아직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씩 더 넣어볼게요. 3g씩. 네, 그러면 토탈 9g이 되죠. 자, 이제 미네랄 소금을 넣은 이 물은 완전히 환원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있으면 투명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천일염을 넣은 소금은 그리고 정제염을 넣은 소금과 두 가지 소금은 색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소금은 정말 얼마를 넣어야 이게 항산화 반응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 이 정도를 만들려면 얘네들이 얼마나 넣어야 될지 한번 제가 그것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산도의 산성에서 알칼리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천일염을 제가 이번에는 이어서 추가적으로 얘네 둘만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다소 저는 이 천일염에도 실망적인 부분이 있는데 왜 색깔이 이렇게 안 변하는지. 정제염도 색이 그대로 있고요. 사실 색이 거의 잘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소금이 다 녹아서 좀 더 기다리는 부분을 찾는데, 네, 두 가지 색상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확연하게 우리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미네랄 소금과 천일염과 정제염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물론 천일염에 이제 지금은 다 녹았네요. 그런데 신기하게 두 소금은 크게 항산화 작용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자, 이 소금 같은 경우는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한 실험은 이렇게 좋은 소금을 먹었을 때 이 산성에서 알칼리로 바뀌는 이 구조가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산성의 몸에서 알칼리로 바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고 쉽다는 거 배울 수 있었고요. 제가 그러면 이 천일염과 이 미네랄 소금, 이 두 가지 소금을 이제 미네랄 소금을 추가를 해서 한번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한 수저씩 넣어봤고요. 색깔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는데 반응 속도가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달라지죠. 천일염이었던 소금이 정제염보다는 훨씬 더 색깔이 빨리 변하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마법의 소금 같아요. 어떻게 저도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정말 살짝 의아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소금의 이 질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참 놀라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먼저 천일염과 정제염은 항산화 능력이 정말 떨어진다는 느낌 이제 우리가 받았었고,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섞어주면 천일염에 넣은 미네랄 소금의 반응. 네. 자, 이렇게 색깔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미네랄 소금을 추가로 더 넣고, 미네랄 소금만 넣고, 그 다음에 천일염과 정제염 자체에다가 추가로 넣었을 때 신기하게 천일염에 미네랄 소금을 넣은 것과 또 정제염에 미네랄 소금을 넣은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제염은 항산화 능력이 거의 없다. 오히려 이 정제염을 많이 먹게 되면 일반 우리가 좋은 소금을 먹어서 중화시키기도 바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천일염은 그나마 같이 미네랄 소금과 같이 먹게 되면 그나마 이거는 중화시킬 수 있는 작용이 좀 쉬운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미네랄 소금. 굉장히 맑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 넣게 되면 여기는 더 맑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에 좋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소금을 어떻게 먹느냐는 이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금 하면은 음식에 넣어서 조미료로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몸에 좋은 소금, 이미 저는 수차례에 걸쳐서 어떤 소금이 좋은지,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는지 말을 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금이 우리 몸의 필수식품인데요. 이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원하는 미네랄들이 섭취되지 않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선 소금이 부족하면 pH의 문제와 또 염도의 문제와 아울러 염증의 문제, 면역의 문제까지 생기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빼앗아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일단 이 소금은 어떤 소금을 먹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공소금이라든지 특히 가공소금 중에서 미네랄을 제외한 순수 소금들을 먹게 되면 그 소금은 우리 몸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 몸의 건강을 빼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요. 소금은 정말 미네랄이 충분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에 흡수가 잘 돼야 되고 배출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제 미네랄 소금을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 미네랄 소금은 분자도 좋지만 이 미네랄 소금 같은 경우는 특히 나트륨이 저염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맛을 보았을 때는 그래 소금이니까 짜지만 염도를 측정해 보면 사실 저염도를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네랄 소금 기준이에요. 천일원 기준이 아니라 이 미네랄 소금 기준으로 보통 이런 스푼이 작은 스푼이 1g이고 큰 쪽이 3g인데 이 3g 정도를 500ml 물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500ml 물에 넣게 되면 이 물과 같이 함께 용해가 되면서 색깔이 처음에는 이렇게 안개물처럼 부해지다가 한 몇 분만 딱 지나면 색깔이 원래 물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자, 왜 제가 물에 소금을 타서 먹는 것이 좋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먹잖아요. 근데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먹으면 사실 하루에 얼마큼 내가 먹는 소금의 양을 감지할 수도 없고 또 그 소금을 약으로 섭취되기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양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규칙적으로 드시기를 원하는 분들, 또 규칙적으로 드셔야 하는 분들에게 소금을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이 좋은 거 모두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된다. 물을 많이 먹으면 몸속 노폐물이 밖으로 체외로 배출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자, 물만 많이 먹었을 때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물을 필요로 하지만 그 물이 과연 우리 몸속에 그대로 남아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을 많이 먹을수록 소변이 많이 나오고 밤에 자다가도 깨서 소변을 보러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사실 좋은 수면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도 그 물이 우리 몸속에서 충분히 이렇게 거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소금인데요. 그냥 식사할 때 우리가 조금씩 먹어도 되지만 저는 물을 드실 때 소금을 타서 드시는 거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이 물과 함께 몸속에 들어가면서 세포에 흡수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소금으로 드실 때도 좋지만 물과 함께 드실 때 조금 더 흡수가 잘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 후에 이렇게 소금을 물에 타서 희석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마셔도 좋은데요. 사람 기호에 따라서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아니면 약간 시원한 물 이렇게 3가지로 드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스푼으로 하나를 타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았는데 마셔보면 전혀 짜지 않습니다. 전혀 짜지 않고요. 약간
물이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소금을 벌써 여러 달 동안 매일은 꾸준히 먹진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 달 동안 제가 먹어서 적응이 되었어요. 처음에 저도 이거 어떻게 먹지? 마셔보면 쭉 이렇게 천천히 마시면 괜찮은데 이렇게 꿀떡꿀떡 넘어가는 사이에 이게 막 약간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 느낌 아시죠? 이게 약간 오바이트 나올 것 같은. 그런데 계속 먹다 보니까 지금 맛있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물을 먹는 것보다 소금을 타서 먹는 게 훨씬 맛있고, 환우분들 이렇게 상담을 하는 날은 거의가 한 오전에 하나씩 먹게 되면 저도 모르게 한 모금 마시고 또 한 모금 마시고 하다 보면 한 병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예전에 상담을 그냥 물만 마시면서 할 때보다 소금물을 마시면서 상담하니까 피로감이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고 수분이 그냥 몸에 들어와서 소변을 보러 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뭔가 몸속에 수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탱해주고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소금을 먹는 거 정말 간단해요. 사실 그냥 물에 희석을 해서 먹으면 되는데 뭐 특별히 다른 소금처럼 저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자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 미네랄 소금 같은 경우는 넣어서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간혹 밑에가 좀 가라앉으면 좀 짤 수 있어서 아래쪽 위는 싱겁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냥 흔들어 주시는 거, 이 정도만 돼도 싹 섞여 버려요. 딱 입에 들어가면 굉장히 잘 흡수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소금을 안 드시던 분들이 드시다 보면 약간 붓는 느낌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가끔 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좀 넘겨버리면 그 팽팽하게 부었던 부분이 그냥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사 활동에서 처음에 안 되던 분들이 신진대사가 되다 보니까 몸에서 갑자기 그런 변화가 일어나긴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저는 하루에 하나 정도, 한 번 정도는 드시는 거 꼭 추천드리고요. 뭐 가급적 운동을 많이 하거나 활동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오전에 한 병, 오후에 한 병, 2병 정도 드시거나 혹은 질병이 뭐 있거나 특히 영양, 미네랄이 부족한 분들은 하루에 2번 정도 드시는 거 추천드리지만 결론적으로 한 번만 계속 꾸준히 드셔도 몸이 느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